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명분론의 극단, 송양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추 시대 때 5명의 패자를 우리는 춘추 5패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춘추 5패에 대한 이견이 많은데요. 그 중에 3명은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환공, 진문공, 그리고 진목공. 이 3사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4번째와 5번째인 송양공, 초장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요. 특히 송양공에 대해서는 춘추 5패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명분론의 극단을 치달았던 사람이 바로 송양공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송양지인, 이 사자성어가 바로 명분론을 쫓다가 망하게 된 어리석음을 나타낼 때 쓰는 사자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송양공인데요. 이 송양공은 춘추 시대의 명분론에 아주 철저했던 군주입니다. 춘추 시대 때 송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나라와 비슷한 정도의 크기였고요. 춘추 시대 때 강국은 초나라, 제나라, 진나라, 그리고 서쪽에 있었던 진나라, 이 정도가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실이었던 주왕조는 사실 영토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제후국 중에 하나인 송나라가 송양공 때 와서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송양공이 자기 나라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국들과 겨루다가 결국은 본인이 죽게 되는 이런 비극을 맞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명분만 중시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송양공은 송나라 환공의 아들인데요. 실제 태어난 순서로 보면 둘째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송환공의 본처이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그보다 형이 있었는데요. 형의 이름은 목이입니다. 이 목이는 큰아들이지만 그의 어머니가 사실 보잘것없는 궁녀였기 때문에 서자였습니다. 그래서 태자로 송양공을 봉하려고 했는데 이때 송양공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언을 합니다. 저는 형인 모기보다 인애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비록 형이 서자이긴 하지만 형이 군주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태자의 자리를 형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양공이 고민에 빠졌는데요. 이때 모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동생인 자자보가 태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국가를 양보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대단히 인애로운 사람이고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법으로 봐도 자보가 적장자이기 때문에 주군의 자리를 물려받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태자로 책봉이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송양공이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군주의 자리에 오르자 자기의 형인 모기를 재상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데 그때 제환공이 죽게 됩니다. 이 제환공은 패자로서 맹주의 역할을 했는데요. 그 밑에 아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제환공이 죽기 전에 송양공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혹시 내 후대가 문제가 생기면 내 큰아들을 도와서 군주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송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제환공이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역사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양공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환공께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아들을 도와서 군주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환공이 관중이 죽고 나서 밑에 있는 간신들의 말을 듣다가 간신들에 의해서 유폐가 되고 결국 궁궐에서 굶어서 죽습니다. 죽고 나서도 5 아들이 서로 싸움을 하는 바람에 65일 동안이나 시체가 그대로 바닥에 놓여져 있어서 이 구더기가 나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송양공은 자기에게 피신온 큰아들을 도와서 제나라의 군주가 되게 합니다. 송양공이 제환공의 큰아들을 군주 자리에 올리는데 성공하자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제환공의 뒤를 이어서 패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녹지라는 곳에서
제나라 군주와 그 당시 강국이었던 초나라 군주, 그리고 인근의 송나라보다 작은 나라의 군주들을 불러 모아서 맹회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맹주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는데요. 그때 초나라가 반대를 해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초나라 입장에서는 작은 나라의 군주가 어떻게 맹주가 되겠습니까? 제나라는 본인을 도와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묵묵부답으로 있었고, 초나라 군주는 당연히 반대를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위라는 땅에서 맹회를 개최합니다. 그때도 제나라와 초나라 군주를 초청했고 다른 나라 군주들을 초청해서 본인이 맹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이때 형이자 재상인 모기가 반대합니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큰 나라들 위에 올라서 맹주 역할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셔선 안 됩니다. 만일에 하시려면 군대를 이끌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송양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말이 되오. 내가 다른 군주들에게 군대를 이끌고 오지 말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내가 군대를 끌고 간다면 어찌 내가 맹주가 될 수 있겠소? 지나치게 명분론을 따진 것이죠. 그런데 큰형인 모기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초성왕이 녹록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군대를 이끌고 가야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우땅에 가서 맹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성왕이 볼 때 가당치도 않죠. 초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땅의 군주가 자기가 맹주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면서 바로 매복해 있던 군대를 동원해서 송양공을 잡아서 초나라 수도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다 쳐놓는데요. 결국은 다른 나라의 군주들과 제나라의 군주가 본인이 송양공의 도움으로 군주가 됐기 때문에 간절히 요청을 해서 겨우 몇 개월 만에 송양공이 풀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다.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큰 나라는 큰 나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국제관계에 있어서 당시의 강국이었던 초나라와 제나라를 무시하고 본인이 맹주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뭘까요? 송양공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었던 정나라를 내가 정복하면 이 정나라 정복을 해서 국가가 커지면 정말로 패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나라는 초나라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형인 모기가 다시 한번 간곡히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작은 나라가 그 군대를 이끌고 큰 나라와 결명을 하고 있는 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은 이것은 짚을 지고 스스로 불길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으니까 공격하지 마십시오. 작은 나라로 어떻게 큰 나라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권했지만 그는 말을 듣지 않고 정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초나라 성왕이 아니 이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이냐? 그래서 당시 초나라의 명장인 성득친에게 바로 송나라 수도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송양공이 정나라를 공격하다 자기네 수도가 공격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철군을 해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하남성인데요. 하남성 홍수라는 강에서 초나라 대병과 송나라 군대가 마주치게 됩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마주쳤는데요. 이때 성득친이 전체 군대를 이끌고 이 송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강을 건너올 때 군대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건너오기가 어렵겠죠. 대열이 흩어지니까 당시에 재상이자 장군이었던 송양공의 형 모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공격할 찬스입니다. 바로 공격하셔야 됩니다. 저쪽은 우리보다 몇 배나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저들이 물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공격하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송양공이 뭐라고 했을까요? 적군이 대열을 정비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적군을 공격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일이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자기네보다 강한 군대가 지금 물속에서 약간 헤매고 있을 때 바로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명분론에 휩싸여서 결국 공격을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군대가 강을 건너서 이제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이 정렬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때 모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지금이 마지막 찬스입니다. 공격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적이 군대를 정렬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일이요. 상대가 제대로 진영을 갖춘 뒤에 전쟁을 해야 맞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력이 대등하다면, 아니면 우리가 월등히 군대가 많다면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상대가 우리보다 병력도 많고 훨씬 강한 군대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이 명분론에 휩싸인 송양공은 서로 이렇게 전열이 정비된 뒤에 공격을 가했는데 상대가 되질 않죠. 송양공도 넓적다리에 화살을 맞고 결국은 10분의 9에 해당되는 병력을 잃은 채 송나라 수도로 도망을 갑니다. 화살 독이 퍼져서 결국은 1년 후에 병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송양공을 비웃는 말이 송양지인입니다. 송양공의 어짐, 송양공의 의로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더더구나 강국과 붙으는데 어떻게 명분론을 갖고 싸움합니까? 이 시 조선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도 없지 않아 현실보다는 이 명분을 중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아마 송양공은 그게 병이 될 정도로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실적으로 작은 나라로서 강대국을 발밑에 두는 맹주가 되겠다는 꿈을 꾸지 마라. 그거 위험하다. 그랬는데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붙잡혀가서 감옥 생활까지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국이 쳐들어올 때에 찬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명분론에 얽혀서 결국 본인도 부상을 입고 나중에 망하게 되고 송나라의 일부 땅도 빼앗기는 이러한 참담한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현실을 무시한 이 명분론의 결과를 이 송양공은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제나라 환공의 아들을 도와서 군주 자리에 오르게 하고 당시의 국제 정세가 어지러웠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 공이 있기 때문에 그를 춘추 5패의 한 사람으로 쳐주는 역사가들이 많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실질적으로 그가 한 게 없다. 어떻게 춘추 5패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오히려 월왕 구천이나 오왕 부차가 춘추 5패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 후자 의견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송양공은 절대로 패자라고 볼 수 없었고 그는 어떻게 보면 명분론에 휩싸여 있었지만 또 하나 보면 되지도 않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제나라나 초나라 같은 강국을 자기가 조절해서 춘추 시대 그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꿨던 자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춘추 5패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서 현실보다 명분론을 지나치게 중시했기 때문에 패망했었던 송양공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자로 송양지인이라고 하는데 모름지기 국가의 정책을 다루는 많은 분들께서 이 송양지인을 본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